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지움 Walk for Democracy 자유운고. 5페이지. 민주올레란 올레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어멍 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전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런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3-12 24년 6월 10일 422페이지. 참고 서적 460페이지. 박경목 식민지 근대 과목 서대문 형무소 1빛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 초당 2019. 서울 역사 편찬원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걷다 서울책방 2019. 송우혜 왕세자 혼혈결혼의 비밀 푸른 역사 2010. 오승훈 엄지원 최하얀 백투더 1919 철수와 영희 2020.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2019. 유시민 이해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1990.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편집위원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한국민주화대장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22페이지. 7m 아래로 떨어져서도 한동안 불길이 오르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위에 쏟아지는 최루탄의 매운 연기, 폭발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한 곳곳의 통로에서 색색의 헬멧을 쓴 사복 기관원들과 중무장한 전경들이 들이닥쳤다. 극도의 슬픔에 빠진 학생들은 다시 열을 지어 정령들과 싸웠고 그들은 최루탄이 매서워서가 아니라 현실이 가슴 아파 진한 눈물을 흘렸다. 열사는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4시쯤 운명했다. 422페이지 학생회관 2층 라운지와 대자보. 학생회관은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건물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심장부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학생회관은 건물 내 상당 부분이 총학생회와 각종 동아리 사무실이어서 학생자치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회관 1층에는 학생식당과 음악감상실, 매점, 문구점 등 판매시설이 위치하고 2층에는 라운지와 동아리 사무실, 3층에는 총학생회와 산하기구, 보건진료소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약속 장소이자 휴식 공간이었고 학생운동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 총학생회 사무실에서는 넓은 창문으로 아크로와 도서관 계단 쪽이 훤히 보이기에 아크로의 집회 상황, 학생과 대학본부의 움직임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하기가 용이했다. 이 공간은 항상 총학생회 집행부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로 붐볐고 회의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학생회 사무실 안과 바깥 복도에는 집회 관련 용품들이 넘쳐났고 각종 플래카드들도 많았다. 당시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회에 필요한 플래카드는 총학생회 간부들이 시장에 가서 광목천을 사오고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 광목천을 넓게 펼쳐놓고 글을 쓰려니 넓고 긴 공간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총학생회 앞 복도는 좋은 작업 공간이었다. 총학생회 사무실과 그 앞 복도는 항상 레커 스프레이 강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곤 했다. 423페이지 그림. 서울대 학생회관.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학생회관의 2층 라운지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아크로가 주로 집회와 공연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다면 라운지는 대부분 토론회 장소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1987년 1월 20일 오후 1시 40분 학생 1,500여 명과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회원 등이 함께한 박종철 열사의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유명한 추모시 우리는 너를 빼앗길 수 없다가 처음으로 낭독된 장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경찰 병력이 학내에서 물러나자 학내 곳곳에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학생회관 1층 벽면은 대자보를 붙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초기에는 총학생회 부활과 학내 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담은 대자보가 붙었고 점차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내용과 사진들이 줄을 이뤘다. 이후에는 학생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자보가 많이 이용되었다. 당시는 각 진영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주장을 체계화하던 시기였기에 대자보는 단순히 대중을 선동하는 차원을 넘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고찰과 학문적인 논쟁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대자보는 초기에 전지 1장의 핵심적인 주장과 구호를 담았으나 점차 길이가 길어져 3장에서 6장까지 늘어나곤 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앞두고는 NL과 PD 진영의 주장과 공방을 담은 대자보 논쟁이 벌어져 이를 이해하려는 학생들로 학생회관 앞은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은 대자보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느라 수십 분간 자리를 지키기도 하였다. 현재 학생회장실에는 조영래와 박종철 두 자랑스러운 선배의 사진이 걸려있다. 425페이지 중앙도서관. 1980년대 초반에는 학내 집회를 열고자 하여도 사복경찰 및 기관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며 감시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시위 주동자에 대한 체포를 막고 성명서를 낭독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와 잡기 어려운 시위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나타난 시위 방법이 건물 옥상이나 난간을 이용하는 방식이었고, 특히 아크로 위쪽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기에 경찰이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고공 시위를 벌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1981년 5월 27일 아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 위령제를 경찰이 봉쇄하자 1천여 명이 침묵 시위를 벌였고, 오후 3시 20분쯤 김태훈 열사 경제학과 7, 8학번이 도서관 6층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세 번 외치고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1983년 11월 8일에는 황정아 열사 도시공학과 80학번이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 도서관 6층에서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5층 난간으로 내려오던 도중 경찰에 쫓겨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하였다. 김태훈 열사의 투신 이후 대학 당국이 도서관 창문을 쇠창살로 굳게 막았음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고,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도서관 3층과 4층, 5층, 6층 난간에 매달려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였다. 1983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430페이지. 당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의 일상적인 풍경은 학생들과 경찰의 대치, 투적전, 최루탄과 지랄탄의 매캐한 연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426페이지. 1983년 학원 조율화 조치 이후 학내에서 사법경찰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이런 투쟁 방식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에도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학내에 진입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고, 대학 당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생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은 아크로 집회를 마친 뒤 혹은 아크로 집회가 봉쇄되었을 때 중앙도서관에서 농성하는 투쟁 방식을 택하였다. 1984년 4월 10일 대학 당국에 학원 자율화를 요구하는 16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학생 1천여 명이 이틀간 도서관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후에도 도서관 농성은 학생들의 학내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위한 주요한 투쟁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426페이지 서울대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역사적 기원은 조선 후기의 왕립 학술기관이던 규장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규장각 귀장거의 귀자는 전체 10티 28수 28수 중의 하나로 문장을 주관하는 별자리의 이름이다. 고대 중국에서 제왕, 띠왕의 글을 규장이라 불렀기에 조선 왕조는 왕의 초상화, 친필, 저술, 인장 등을 보관하는 건물을 규장각이라 이름 지었다. 1776년 정조가 제22대 군주로 즉위한 직후 규장각은 정식 국가기관으로 발족했다. 이후 규장각은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당시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조정 신하들의 풍조를 일신하고 국정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유능한 선비를 발탁 임명하여 경사를 논하고 정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한 후 규장각은 그 전의 보관 기능으로 돌아갔고 국권을 잃은 후에는 14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경성제국대학의 손으로 넘어갔다. 1945년 8월 광복 후 1년이 지난 1946년 10월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 경성제국대학이 보관해온 규장각 도서도 규모나 보관 장소의 변경 없이 소관처만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바뀌었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오래됐네.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이 확대 개편되어 명칭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1975년부터는 소장도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규장각 도서 한국본 종합 목록 귀장거图书 한국어版 综合 目录와 학술지 규장각 귀장거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 규장각 전용 건물이 준공되어 1990년 6월에 새 건물로 이사하고 9월에 개관식을 거행함으로써 규장각이 중앙도서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할 터전이 마련되었다. 즉, 독립기관으로 기구가 정해지면서 사서와 상근 연구직 학예연구사가 임명되어 자체적인 연구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소장도서의 보급과 보존 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다수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개별 도서에 대한 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규장각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규장각의 제1차 전산화 대상은 당연히 소장도서의 목록이었다. 1997년 5월에 소장도서 목록의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10월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전산망 LAN 공사가 이루어졌고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규장각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추진회, 현 한국고전번역원과 더불어 정보통신부가 한국전산원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관련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을 영상,
이미지 형태로 전산화,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산망에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인터넷으로 고전적, 고대인지에 접근하고 검색하도록 한 것이다. 규장각의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2003년 5월에 규장각 건물을 2배 이상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하였다. 입구 로비의 옛 한양 지도가 볼만하다. 428페이지 서울대 정문. 서울대의 가장 상징적인 조형물은 역시 독특한 모습의 정문이라 할 수 있다. 신림동이나 봉천동에서 오다 멀리서도 보이는 정문의 조형물을 보면 서울대학교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정문은 오늘날 서울대학교를 찾는 일반 시민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자 졸업생들이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기는 공간이다. 공립서울대학교의 머리 글자인 기역, 시옷, 디귿, 공립서울대학교의 기역, 시옷, 디귿. 의 형상을 본떠 만든 정문은 전체적으로 열쇠의 모습을 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교훈인 진리는 나의 빛 라틴어 원문은 A.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문의 모습은 이젠 익숙해져 누구나 서울대학교의 상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이었기에 많은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정문의 의미는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온몸으로 한가하던 장소로 단순히 대학의 출입구나 미적 조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시 학생들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독재 타도, 민주쟁취 구호를 외치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던 장소였기에 정문은 민주화 투쟁의 전선이었다. 최전선이었다. 429페이지 그림 서울대 정문. 당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의 일상적인 풍경은 학생들과 경찰의 대치, 투석전, 최루탄과 지랄탄의 매캐한 연기, 시위 도중 다친 학생들이 부축을 받고 학내 보건소로 바삐 후송되는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1985년 5월 17일이 압권이었다. 이날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학살 원용 처단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 서울대생 1만여 명은 5월째의 마지막인 대동제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 광화문에 합류하려 했다. 당연히 경찰은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가로막았고 학생들은 밤 10시가 넘도록 6시간 동안이나 지칠 줄 모르고 싸웠다. 결국 교문 돌파는 성공하지 못했고 광화문 투쟁은 학생회관에서의 밤샘 농성으로 대신했지만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정말 대단했다. 그날 교문에서 방패를 들고 돌과 화염병 세례를 받았던 어느 전경은 기억하기도 싫은 지옥 같은 날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이날 박종철 열사는 최루가루를 뒤집어 쓰는 바람에 얼굴과 목에 수포가 생겨 농성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430페이지 한국원 동판. 1991년 9월 17일 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당시 신림이동 파출소를
표적으로 기습 시위를 시작했다. 갑작스런 시위에 미처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당황한 경찰은 실탄과 공포탄을 쏘며 맞섰다. 당시 총 10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는데 당시 파출소장이던 조모 경위의 총에서 실탄 5발과 공포탄 2발이 그리고 변모 경장의 총에서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이 발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길 건너편 현재 서울산업정보학교 앞에 서 있던 27살의 한국원 씨가 이름이 한국원이야?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그는 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며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귀가하던 중에 잠시 시위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1980년 광주 이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실탄 발사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격렬한 시위는 자주 있었고 사과탄, 지랄탄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백골단 등 정권의 사냥개들이 시위 현장을 진압하기 위해 날뛰었지만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당시 시국 상황은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한 분위기였다. 앞서 다루었지만 같은 해 4월 시위 중이던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가 소위 백골단의 집단구타로 숨졌고 5월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안양병원 앞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6월에는 김귀정 열사가 역시 경찰의 신위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와중에 노태우 정권의 폭력에 항거하는 분신이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불과 열흘 사이에 4명의 젊은 목숨이 정권의 폭력 살인에 항거하기 위해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버렸던 것이다. 급기야 당시 재야 원로들이 아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분신의 사지를 호소할 정도였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더 가혹한 탄압으로 맞선 정권은 끝까지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절망과 절규를 넘어 공권력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한국원 씨 비극에는 이런 시대적, 사회적 원인이 있었다. 한국원 씨는 지도 교수로부터 큰 기대를 받던 재원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다면 과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청년 연구자였다. 그러나 끝내 꽃봉오리를 피워보지도 못한 채 고향인 전남 굴에 묻히게 되었다. 부도덕한 정권의 강압적인 공안 통치는 이렇게 시위 현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과학도의 미래마저 앗아가 버렸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형식적으로나마 달래려고 정권은 당시 실탄을 발사한 두 경찰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둘은 재판부의 공식 판결이 나기도 전인 92년 1월 다시 복직했고 2달 후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복직을 축하해 주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432페이지 그날이 오면 예터 1980년대에 일어난 역사의 진보와 사회 변혁을 위한 강한 열망은 활발한 출판문화 운동의 고향으로 이어졌다. 인류 역사의 진보를 위한 수많은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을 번역하고 정리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많은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들이 탄생했다. 또한
이런 책들을 유통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들도 등장하였다. 이들 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 민중가요, 음반 등의 유통 경로 역할도 맡았다. 이 서점들은 더 나아가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일상적 생활 영역에서부터 투쟁의 후방보급 기지에 이르는 운동권의 사랑방 기능까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부분의 대학들 주변에는 이런 서점들이 있었지만 특히 서울대 주변에는 모두 7곳이나 되는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있었다. 그중 늦게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서점은 그날이 오면이다. 당시 서울대생들의 주된 활동 영역이었던 녹두거리, 현 대학동, 서림동 주변에는 80년대 초반 광장서점을 시작으로 80년대 중반 전야서점, 열린글방이 문을 열었고 1988년 초에는 그날이 오면이 설립되었다. 그때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각자의 서점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야서점은 주로 NL,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성향의 학생들이, 열린글방은 PD, 민중, 민주주의 성향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점이었다. 그날이 오면은 정치적 편향성이 덜했고 녹두거리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편리함 때문에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모두 이용하는 서점이 되었다. 서점주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어울리기도 하고 또한 공동의 투쟁과 소통을 통해 단결의 기운을 높이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해야 할 서점이 편향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점을 운영하려 했다. 전체적인 인문사회과학 서점 이용자들의 감소 속에서 서울대의 서점가는 그날이 오면으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1996년 2월 전야서점을 인수하고 2배 이상 넓은 공간으로 이사하기에 이른다. 이러던 중 1997년 4월 당시 서울의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 오면과 고려대 앞의 장백, 성균관대 앞의 풀무질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탄압이 자행되었다. 당국은 서점 대표들을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고 각종 서적과 기관지들을 압수해갔다. 이에 서울대 학생 400여 명은 그날이 오면 앞도로를 가득 메우고 침탈을 규탄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 후 150여 명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몰려가 구속된 유정희 대표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그날이 오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가야 할 가치가 있는 공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안팎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의 주체로 나서려고 하기보다 기성사회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스펙과 학점에 매달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갔다.